야담 이야기. 새빨간 혀를 감빨며 과부를 덮치니 까마득히 멀고 먼 옛날 옛적 호랑이가 말을 하고 담배 먹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꽉 박아선 어느 심심산골에 한 과부가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고개 넘어 부잣집에 논김을 매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깊은 산골 외딴 집에다 철 모르는 어린 것들만 두고 가는 것이 마음 놓이지 않아서 11살 되는 오누이 보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요즘 뒷산에 호랑이가 나다니니 문을 꼭 닫고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서 놀아라. 엄마, 가지마, 난 무서워. 가지 않으면 뭘 먹겠니? 내 갔다 올 때 콩볶이를 얻어다 줄게. 어머니, 갔다가 얼른 오세요, 네? 그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등 넘어 부잣집에 가서 배를 메었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놈은 밥도 아까워서 점심으로 콩을 볶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자식들 생각이 나서 먹지 않고 치마폭에 싸두었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집 안팎일에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불볕에서 일한 데다가 점심까지 건너다 보니 맥이 없어서 마루에 올라서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때 줄인 배를 등에 갖다 붙이고 바위 뒤에 납작 숨어있던 100년 묵은 늙은 범이 새빨간 혀를 감빨며 과부를 덮치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범은 여위고 여위어 앙상한 뼈만 남은 어머니를 잡아먹고서는 시원치 않아서 둔갑을 하여 눈 깜박할 사이에 어머니로 변하였습니다. 늙은 범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수건을 쓰고 콩볶이까지 가지고 어머니의 집으로 애들을 잡아먹으러 갔습니다. 집에 남은 오누이는 날이 어두워지니 배고파 먹겠다고 우는 막내 동생을 겨우 달래어 잠재워 놓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어머니 돌아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이때 밖에서 살인문을 여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눈이 까맣게 어머니를 기다리던 남자애는 달려가 문고리를 벗기려 했습니다. 그걸 본 누나는 동생의 손목을 잡고 그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가실 때 뭐라고 했니? 뒷산에 늙은 범이 나다니니 조심하라고 하던 어머니가 오시면 문을 열라고 소리칠 거야. 문 밖에서 집안의 동정을 엿보던 능청스런 범은 여자의 말을 듣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왔다. 어서 문 열어라.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동생이 좋아서 손뼉까지 치는 걸 총명한 누이가 앞을 막아서며 밖에 대고 물었습니다. 어쩐지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겹을 연기에 쐬다 보니 목이 쉬어 그렇단다. 그것 봐, 엄마가 오른데 누나 문 열어줘. 가만히 있어. 그럼 누나가 뭘 물어보려는데 늙은 범이 콩볶이를 문구멍으로 들여밀었습니다.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고소한 콩볶이를 가져왔다. 이래도 아니니 우리 엄마 손은 고운데 왜 이렇게 거칠거칠한가요? 원해도 온종일 배를 매느라고 손에 풀이 묻어서 마르다 보니 이렇게 됐단다. 누나, 난 콩을 먹고 싶어 죽겠어. 남동생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범은 집안에 들어서자 콩볶이를 오누이에게 주고는 애기는 어디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방에서 자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니? 내 젖을 먹이겠다. 범은 방으로 올라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오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콩볶이를 다 먹었으나 간에 기별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방에서 오도독 콩 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난 다 먹었어. 콩을 또 줘? 남자애가 칭얼거리자 방문이 열리며 무엇인지 뿌려나와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콩볶인 줄 알고 손떠듬으로 주워 입에 넣고 씹으려던 누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린내가 확 풍기는 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누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정신이 아찔해 났습니다. 그렇지만 누나는 동생의 입을 막으며 방해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줌 마려워 죽겠어요. 질그릇에다 누렴. 아이 참 어머니도 다 큰 계집애가 집안에서 오줌 누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그럼 얼른 나가 누구 들어오너라. 범이 다닌다는데. 그 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누나는 예 하고는 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뛴다고 해도 날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고 숨는다고 해도 냄새 잘 맡는 호랑이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속이 바싹바싹 타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누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하다가 우물 옆에 솟은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목마 태워 올려보내고 자기도 올라가서는 다시 동생을 끌어올리면서 나무 꼭대기로 토파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갓난아이까지 개눈 감추듯 먹어버린 늙은 호랑이는 기다리다 못해 그제야 속은 줄 알고 밖에 나와 얘들아 어디 있니? 하고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니 어흥 하고 둔갑하여 범으로 되더니 눈에 불을 켜고 코를 벌름거리며 앞뒤로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러는 걸 본 동생은 너무나 무서워 누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오누이를 찾던 범은 우물 속 안에 오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얼리다 못해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맴돌아쳤습니다. 이때 철없는 동생이 범의 꼴이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키드득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범은 느티나무 위에 올라앉은 오누이를 알아보고 두세 번이나 올리뛰고 가로 뛰어넘기를 해봤지만 너무나 높이 기어 올라가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은 하는 수 없이 사정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니? 참깨기름, 들깨기름 가져다가 쭉쭉 바르며 올라왔지요. 꽤 있는 누나가 속이며 말했습니다. 누나의 말을 들은 늙은 범은 집 안으로 들어가 기름이란 기름은 몽땅 내다가 바르고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의 발이 기름 바른 나무에 닿기만 하면 얼음 위에 박 밀리듯 미끄러워서 떨어지곤 하였습니다. 그 꼴을 바라보던 동생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호호하고 웃으며 이 미련한 범아. 도끼를 가져다 쾅쾅 찍으며 올라오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몰라? 하고 골려준다는 것이 그만 나무에 오르는 방법을 대주고 말았습니다. 늙은 범은 집 안에 들어가 도끼를 가져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 디딜 자리를 만들고 그곳을 디디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왔습니다. 인제는 범의 숨쉬는 소리까지 들리었습니다. 영락없이 범의 밥이 되었다고 생각한 오누이는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느님이시여. 하느님, 의지가지 할 데 없는 불쌍한 우리 오누이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흉악한 범이 어머니와 동생을 잡아먹고도 시원치 않아서 우리를 마저 잡아먹으려고 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겠으면 세 줄의 새 광주리를 내려보내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밧줄에 썩은 광주리를 달아서 내려 보내주옵소서. 그 소리를 듣던 호랑이는 홍하고 콧방귀를 뀌며 더욱 힘을 써서 나무를 쾅쾅 찍으며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누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높은 하늘에서 팔뚝 같은 굵은 새 밧줄에 큼직한 새 광주리가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오누이가 광주리에 앉자마자 광주리는 하늘 높이 오르더니 별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늙은 범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하다가 자기도 오누이처럼 빌었습니다. 하느님이시여 나를 살리겠거든. 새 밧줄에 새 광주리를 달아서 내려주고 나를 죽이겠거든 썩은 밧줄에 썩은 광주리를 내려보내주옵소서. 범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도 광주리가 내려왔습니다. 늙은 범은 오누이를 놓칠 것만 같아서 밧줄이 새 것인지 썩은 것인지도 가려보지 않고 제꺽 올라타고서 빨리 오누이를 따라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늘 공중 둥실둥실 떠오르던 광주리는 썩은 줄이 툭 소리를 내며 끊어지자 허공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늙은 범도 공기돌처럼 허공에서 맴을 돌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뾰족뾰족한 수수구루터기에 곧바로 떨어져서 밑구멍이 찔려 붉은 피를 쏟으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수대에는 그때 범의 피가 묻은 흔적이 울긋불긋하게 찍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올라간 오누이는 하늘나라 임금을 만났습니다. 임금은 오누이에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선뜻 대답했습니다. 나는 밤하늘에 낮게 떠서 땅 위에다 밝은 빛을 뿌려주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째서냐? 지금 땅에서는 밤이 되면 어두워 온갖 마귀들이 나타나 사람을 해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어두운 밤길을 오다가 범에게 잘못됐어요. 장하다. 넌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난 낮에 뜨는 큰 별이 되어 엄마 아빠들이 환한 데서 일하시게 하고 따뜻한 빛을 뿌려 곡식과 꽃들이 자라 열매 맺게 하고 온갖 새들이 노래하며 춤추게 하고 싶어요. 그래. 너희들의 생각은 장하고 기특하구나.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마. 이리하여 누나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하늘에는 해와 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옥누몽이라고 하면 조선 사람 치고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간에서 널리 읽혀진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책을 지은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만 옥누몽,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옛적의 조선에 박학다문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에게 중임을 맡겨 중국의 사신으로 보내어 나라일을 보고 오게 하였습니다. 선비는 고국을 떠나 수천리 떨어진 타국에 가는 몸이라 떠나기에 앞서 먼저 임금님을 뵈하라고 집에 돌아와 어머님께 절하며 하직을 고하였습니다. 선비의 어머니는 비록 규방에 묻혀 자란 여자의 몸이긴 하지만 소시적부터 남달리 글 읽기를 즐겼으므로 그때 세상에 나온 책치고 보지 않은 책이란 별로 없었으며 학식도 깊어서 남자들도 그와 겨룰 만한 사람이 그리 흔치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중국 사신으로 간다는 말을 듣자 매우 기뻐하면서 그를 잠깐 불러앉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일국의 사신의 몸으로 중국에 간다 하니 매우 무거운 걸음이로다. 하지만 너 이번 걸음에 어머니의 한 가지 청을 들어줄 수 없겠느냐? 어머니, 아무리 어려운 걸음이라 해도 소자 어찌 어머님의 청까지 들어주지 못하오리까? 무슨 청이온지 어서 말씀하옵소서. 네, 듣자 하니 중국에는 뛰어난 문인들이 많고 읽어볼 만한 훌륭한 소설책들도 많이 나왔다 하니 나라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 좋은 책들을 몇 권 사다 줄 수 없겠느냐? 네, 소자 어머님께서 평생을 책과 동무하여 지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옥누몽, 은조선의 18에서 19세기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로서 중세기 장편소설 발전의 이정표로 되었습니다. 64회로 된 이 장회체 소설은 원문은 한어로 씌어졌으며 후에 조선 문자로 옮겨져 한간에 널리 읽히웠습니다. 옥누몽, 은몽자 소설의 대표작으로서 그 당시 문단을 뒤흔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 작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소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께서 보실 만한 훌륭한 책 몇 권을 사가지고 올 터이니 어머님께서는 방심하소서. 선비는 어머님을 하직하고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나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 선비는 일국의 사신이라 분명히 나라일도 보고 타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빈번하게 거래하다 보니 돌아오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깜박 잊어버리고 책 한 권 손에 들지 못한 채 귀로에 올랐습니다. 선비는 사신의 몸으로 타국에 왔습니다. 나라의 일도 차질 없이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아주 기뻐서 날마다 부지런히 길만 재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새 압록강에 이르렀습니다. 압록강 푸른 물이 정답게 출렁이며 흐르고 강 건너로 눈에 익은 고향 산천이 바라보였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고국과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하던 끝에 어머니가 소설을 사가지고 오라던 그 당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천리나 되는 땅을 다시 돌아가서 그런 책을 사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사신의 몸이라 중도에서 임의로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볼 면목이 없어 천만 낭망하여 얼굴에 그늘을 지웠습니다. 그는 불효한 자기 처사를 스스로 책망하며 머리를 떨구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어머님께 다소의 기쁨이라도 주고 저 이날부터 자기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더듬어가면서 한문으로 소설 옥누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갈 때는 생각을 더듬고 쉴 잠에는 줄거리를 엮었으며 가다가 밤이 되어 주막에 들면 그 밤이 다가고 동력의 새별이 사라질 때까지 줄곧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생각을 더듬어가며 쓰기 시작한 소설 옥누몽은 마침내 그가 서울에 이르자 같이 64회로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어머님께 절을 올리자 어머니는 장한 듯 아들을 보더니 나라일을 잘 보고 왔느냐고 물은 뒤에 아들의 손에 쥐인 책에 눈길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탁하던 소설책은 몇 권 사가지고 왔느냐? 내 손에 든 책이 무슨 책인지 어디 좀 보자꾸나. 아들은 그만 가슴이 따끔해 나면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처럼 간곡히 청하던 책을 한 권도 사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어머니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든 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생각다 못하여 자기가 압록강을 건너서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 옥누몽을 어머니 앞에 공손히 내놓으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는 문인도 많고 그들이 쓴 훌륭한 소설도 한두 권이 아니었습니다. 하오나 촉망 중에 좋은 책은 사지 못하고 옥누몽이라는 소설 한 권을 빌어서 손수 베껴 가지고 왔소이다. 소자의 어지러운 필체를 나무란 마시고 이 책을 보옵소서. 오, 그러하냐? 내 그 많은 글을 베껴 쓰느라 고생 많이 했겠구나. 어디 보자. 아들은 죄진 사람처럼 끌어엎디어 머리 숙이고 옥누몽을 어머니에게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베껴왔다는 소설 옥누몽을 침식을 잃고 읽어내려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책을 들고 앉아 일심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사흘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한테서 받은 그 옥누몽을 다 읽고 반나절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저녁에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내 이 옥누몽을 잘 보았다. 헌데 너 이 소설을 중국에서 베껴왔다 하였는데 그것이 실말이냐? 이 한마디 물음에 아들은 더는 어머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책은 제가 지은 것이라고 하자니 학식 있는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난처했습니다. 호미난방이라더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더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이 책을 다 보았다. 얘야, 이 어머니는 평생에 읽은 글과 본 책이 많지는 않다만 그저 글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같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서의 글을 쓰는 법이 있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서의 글을 쓰는 법이 있느니라. 이해야, 옥누몽. 이 책은 장애치로 쓴 몽자소설이기는 필법을 보니 우리 조선 사람의 글이요. 글재간을 더듬어 보니 내 글이 분명하거나 내 이애미는 속이지 못하리로다. 넌 어쩜 그리 입으로 잘 지어내는구나. 어머님, 이 불효한 소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옥누몽은 중국의 장외체 소설을 베껴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고 소자가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서울까지 오면서 쓴 것이옵니다. 어머님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압록강가에 와서 하는 수 없이 이 책을 쓰기 시작했사옵니다. 졸작이 오니 어머님께서 천만양해 하옵소서. 아들은 지나온 일을 자초지종 다 말하였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얘야, 너무 송구스러워 말어라. 내가 지은 옥누몽을 보니 기쁘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아들이 지은 책을 거작이라고 하겠느냐만 우리 조선의 몽자소설로는 대표작이 될 만하고 세상에 내놓아도 전해질 만하니 세상에 내놓도록 하여라. 나는 심히 기뻐하리로다. 과분한 치아이나 소자 어머님 분부대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옥누몽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책은 세상에 나오자 수많은 독자를 끌었고 몽자소설의 대표작으로까지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예전에 9살의 부사가 된 총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도항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도항은 4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더니 9살의 과거에 급제하여 동래부 부사로 부임되었습니다. 새로 부임된 원님이 죄꼬만 코올리게 하인지라 이방과 형방 등 문무관원들이 모두 업수이 보고 공무에 태만하면서 매일 질창치듯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방은 소년부사를 제일 깔보면서 제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은 행실도 좋지 못해서 아녀자나 젊은 과부들한테 찍접대는데 지나가는 과부의 엉덩이를 뒤에 몰래 가서 발로 차고 도망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과부는 넘어지면서 정말 아파요 아파라며 그만하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건만 소년부사는 모르는 척 내버려두고 송사가 있으면 말로 할 건 말로 하고 글로 쓸 건 글로 써서 잠깐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딱 갈라 처리하는 데서 문무관원들은 물론 백성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내가 알면 얼마를 알며 총명하면 얼마나 총명하랴 싶어 하루는 매사냥꾼을 불러서 원님한테 매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소지를 올려라. 하고 시켰습니다. 소지를 받아본 소년부사는 즉석에 붓을 들어 매는 청산의 물건이라 청산에서 얻었다가 청산에서 잃었으니 청산더러 물어봐라. 만약 청산이 대답이 없거든 청산을 결박지어 대령케 하라. 고 썼습니다. 이방이 보고서 소년부사의 뛰어난 지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방은 고를 짜고 짜던 끝에 또 동네범사라는 절에 중을 시켜 회오리 바람에 쓰고 다니던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찾아주십시오. 하고 원정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중의 원정을 듣고 난 소년부사는 대사님께서 끈은 든든하게 하지 않아서 끈이 끊어져 잃어먹었겠구려.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님 끈은 든든히 했건만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 싸웁니다. 그게 정말이겠나? 예, 소승이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틀림이 없지? 그럼 나가서 기다려라. 소년부사는 이렇게 중을 내보내고 이윽토록 골똘히 생각하더니 여봐라. 하고 아전을 불렀습니다. 지체 말고 앞강에 가서 사공들만 데려오너라. 이방과 문무관원들은 갓을 찾아달라는데 사공을 불러다간 뭘 할까? 하며 궁금해서 수군거리는데 아전이 사공 2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또님의 분부대로 사공이 대령했나이다. 사공은 들이시오. 배가 남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남풍이 불면 배는 어떻게 가야 하오? 원님의 물음이라 사공은 돛을 어떻게 달면 돌아서 간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럼 배가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북풍이 불어서 남쪽으로 밀려가면 어떻게 하오? 그럴 때면 새바람에 돛을 어떻게 달면 배가 돌아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건데 바람이 아니면 만경창파를 못 다니는 배가 회오리 바람에 파손당할 때도 있느냐? 사공은 이번에도 무슨 바람과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마주치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때 돛을 미쳐 내리지 못하면 배가 파손되거나 엎어진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람을 일으키는 건 말짱 너희들의 조화로구나. 소년부사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공들은 대꾸를 못했습니다. 사공 듣거라. 법무사 대사님께서 회오리 바람에 굴갓을 잃어버렸다니 필경 바람을 좌우지하는 너희들의 작간이라 너희들이 물어주어야겠다. 그러니 한 사람은 토기점에 가서 바람에 다시는 날려가지 않도록 좀 묵직하게 굴갓 하나를 해오너라. 그런데 그 중이 끈을 든든히 했어도 날려갔다니 다시는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게 대못을 박도록 구멍 2를 뚫어라. 그리고 한 사람은 야장간에 가서 못 2개를 쳐오되 작으면 빠질 테니 큼직하고 길쭉하게 쳐오너라. 언제나 도적이 발이 저리다고 그 소리를 들은 이방의 잔등에서는 식은땀이 소리 없이 줄줄 흘러 발뒤축을 적시었습니다. 사또의 뜻을 알게 된 사공들은 신바람이 나서 불이 나게 달려가더니 굴갓과 대못 2개를 해왔습니다. 굴갓 잃어먹고 상소한 중놈을 불러들여라. 중놈이 원님 앞에 꿇어앉자 소년부사는 굴갓을 찾을 수 없어. 새로 하나 해왔으니 한번 써봐라. 하고 영을 내렸습니다. 중놈이 흙으로 만든 굴갓을 보고 낮이 백지장이 되어 망설이자 두 라졸이 접어들어서 중의 머리에다 씌우니 중놈의 모가지가 자라목처럼 옴츠러들었습니다. 아까 저 중놈이 말하기를 갓끈을 든든히 했어도 날려갔다고 했으니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라.
나졸들이 목과 망치를 들고 다가서자 리방 때문에 영락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한 중놈은 얼굴빛이 숯검댕이가 되어 눈물을 잘잘 쏟으며 사또님, 소승이 죽을 죄를 졌사오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실직 고하겠나이다. 하고 빌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어서 아뢰어라. 사실은 이방 나으리가 소승 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서 행하지 않으면 목을 낮추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하, 에익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고. 남의 말을 고지 듣고 망동하는 중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더군다나 나의 한팔인 이방이 그렇게 시킬 리도 만무한 일이 없으리라 여봐라. 저놈이 본관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곤장 열매를 안 낀 다음 토기골 값과 값은 물론 사공들의 하루 품삯을 배상하도록 하게 하여라. 그제서야 사공과 나졸들은 소년부사의 지혜와 살이 밝은 처사에 감복되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찬송하였습니다. 오직 이방만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소년부사는 이방에 대하여 이런 방구도 없을 뿐 아니라 견눈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이방은 버릇을 못 고치고 소년부사가 자기를 무서워서 어쩌지 못한다고 여기며 여전히 소년부사를 깔보고 헐뜯는지라 소년부사가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아바이, 이방아바이. 사또님 부르셨습니까? 저 밭에 가서 수수장 한 대만 끊어다 주게. 건데 이방이 수수대를 들고 다니는 걸 사람들이 보면 또 원님이 장난한다고 할 테니 아무도 모르게 소매 안에다 감춰 가지고 오되 끊지는 말고 그대로 갖다 주게. 이방의 생각에는 소년부사가 새 장을 만들려는 모양이라고 속으로 혀를 차며 밭에 나가 긴 수수대를 베었으나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토막 끊어서 팔소매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했나? 끊지 말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감출 재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끊었습니다. 엥, 그것 하나도 소매 속에다 넣지 못해? 이방은 전내 나는 소년한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서 볼 부은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긴 걸 어떻게 소매 속에다 감춥니까? 사또님께서 한번 넣어보시오. 뭐시라고? 여봐라. 예잇. 어서 저놈을 결박지어라. 사또의 명이라 형방과 집장사령이 나서서 이방을 묶어 꿇어앉혔습니다. 이놈, 내 죄를 알만하냐? 1년 자란 수수장 하나도 소매 속에다 넣지 못하는 주제에 9회나 자란 나를 내 손 안에 넣겠다고? 고연놈, 그만큼 깨우쳐 주었는데도 속위의 경일끼니 누구를 원망할 소냐?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후 이방은 아녀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한 달간 큰 길에 서서 지나가는 아녀자만 보면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절을 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문무관원들은 원님 앞에서 더는 거짓말을 못했으며 공무에 게으른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총명한 소년부사는 조정의 무능과 양반 나으리들의 못된 행실을 여지없이 밝히고 사정없이 처리한 데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거듭되는 모함과 밀고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역적으로 몰려 멀고 먼 함경북도로 정배살이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장 어린 원님의 하나였던 소년부사 이두왕의 이름을 역사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망고의 길이 빛날 슬기로운 그의 지혜와 업적 많은 민간에 뿌리박고 대대를 이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아무개왕이 장성을 쌓을 때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민부들이 장성을 쌓을 주춧돌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곳에 이르러 엄청나게 크고 기이하게 생긴 바위돌을 찾았습니다. 그 바위돌은 집채와도 같이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부들은 의논 끝에 그 집채 같은 바위돌을 깨어서 날아가기로 하였습니다. 힘이나 쓴다 하는 장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 행행 엇갈아 매질하며 깨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 매로 내리칠 때마다 그 바위에서는 덩덩하고 속이 굵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라며 힘들여 깨느라 말고 아예 내버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미 깨기 시작한 돌이니 깨놓고 보자 하였습니다. 모두들 깨자고 해서 깨놓고 보니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었습니다. 속이 둥그렇게 빈 그 바위돌 속에
하늘의 선녀 같은 절세가인의 손에 무엇인지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부들은 꿈 같은 일이라 모두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눈을 비벼가며 보았지만 틀림없는 한 미녀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일이라 민부들은 이 일을 나라에 보하였습니다. 곁에 삼천궁녀를 두고도 어디에 미녀가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귀가 벌쭉해지던 아무개왕은 돌 속에 천상 선녀 같은 미녀가 앉아 있다는 기문을 듣자 그 소리를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개왕은 친히 어기를 타고 부랴부랴 돌 속에 앉아 있는 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개왕이 와보니 과연 듣던 말과 같이 달 속에 상아가 내려온 듯도 하고 옥경에 사는 선녀가 내려와 앉은 듯 하였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무슨 연고인지 천하에 쟤밖에 없다는 일국 황제가 말을 시켜도 돌 속의 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아무개왕의 령을 듣고 힘장사들이 돌 속의 미녀를 꺼내려 해도 까딱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하를 쥐락펴락한다는 아무개왕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무개왕은 하는 수 없어 이 일을 온 나라에 고하고 그 연고를 알아내고 돌 속의 미녀를 움직여내오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겠노라는 억까지 내렸습니다. 며칠 후에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아무개왕을 찾아와 아무개왕 앞에 부복하고 아뢰었습니다. 아무개 황제님 전에 아뢰옵니다. 그 돌 속에 있는 미녀에게 석 달 동안 조선 사람의 젖을 먹이면 가히 움직이고 말을 하게 될 것이옵고 말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연고를 알게 될 것이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이 늙은 몸이 어찌 황제님 전에서 거짓말을 하오리까? 소인의 말대로 하여보옵소서. 아무개왕은 즉각의 명을 내려 전많은 유모들을 불러들여 돌 속의 미녀에게 젖을 먹이었습니다. 돌 속의 미녀는 젖을 받아먹기 시작하더니 과연 석 달이 지나자 산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개왕은 너무도 기뻐 그 소식을 듣자 바람으로 어가를 보내어 돌 속의 미녀를 궁궐에 불러들였습니다. 아무개왕은 입궁한 그 미녀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건데 무슨 연고로 바위돌 속에 들어갔으며 내 손에 든 그 막대기는 무엇인고? 돌 속에서 나온 미녀가 아뢰었습니다. 소녀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옵고 저 동해에 있는 용왕의 딸이옵니다. 부왕 마마에게 득제하여 이 바위돌 속에 갇혀 귀양살이를 하는 중이온데 손에 든 것은 구석편이라 하옵니다. 구석편이라 듣지도 못하던 소리로다. 그래, 그건 무엇하는 것인고? 구석편은 다름 아니오라 말 그대로 돌을 모아가지고 다니는 채찍이옵니다. 그래, 그 채찍으로 돌을 몰아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옵니다. 이 채찍을 가지시면 아무리 큰 돌이라도 어디에나 제 마음대로 몰고 다닐 수 있사옵니다. 과시 훌륭한 모배로고 하늘이 굽어살피미로다. 용녀의 말을 들은 아무개왕은 좋아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아무개왕은 구석편을 계속 주물럭거리니 용녀는 그만 주물럭거리고 보기만 하고 일할 때만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장성을 쌓는데 구석편을 손에 쥐었으니 장성을 빨리 쌓게 된 데다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아리따운 용왕의 딸 용녀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런 영화가 다시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 신기한 구석편을 가지고 크고 작은 돌을 몰아다 장성을 쌓으니 장성은 하루에도 천리나 뻗어나갔습니다. 그 사이 용녀는 궁궐 속에서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편을 넘겨준 그날부터 그 구석편으로 장성을 쌓아 속죄하고 어서 그리운 용궁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개왕은 용녀를 가만 놔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개왕은 수심에 잠긴 용녀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용녀는 이미 이 궁궐 사람이 되었는데 또 무엇이 부족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웃음 한번 웃지 않는고? 내 용왕의 딸로 황제님 전에서 거짓말하오리까. 인간 세상이 좋다 하나 어찌 수중 세상에 비하며 아방궁이 좋다 하나 어찌 용궁에 비하리오까? 용녀는 부모 형제 계시는 용궁이 그리워 수심이 오니 하루빨리 그 구석편으로 장성을 쌓고
이내 몸을 용궁에 돌려보내 주옵소서. 용녀는 제 속심 말을 하며 아무개왕에게 자기를 하루속히 용궁에 보내달라 했지만 아무개왕은 그 말을 듣자 대노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될 소리로다. 용녀는 들을지라. 하늘이 너에게 구석편을 주어보내면 금생금세의 연분이니 어찌 인간 세상과 수중 세상을 구별한다는 말이냐. 네, 이제 장생 불로주로 너와 더불어 인간세의 무궁한 낙을 누릴지니 언감생심 돌아갈 생각을 말지라. 용녀는 어찌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개왕에게 매운 몸이 되어 하루하루를 깊은 궁궐에서 괴로운 날을 보내면서 속을 썩이었습니다. 이러구러 세월은 세월대로 흘러서 만리장성도 다 축성되고 용녀도 속죄가 되어 오매에도 그리는 용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개왕은 이제는 용녀가 제 것으로 된 줄로만 알고 밤에도 한시름 놓고 잤습니다. 그날 밤은 용왕이 조화를 부렸던지 하늘에 먹장구름이 꽉 덮여서 별 하나 볼 수 없는 캄캄치려였습니다. 이날 밤 용녀는 아무개왕이 잠이 든 틈을 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궁궐을 빠져나와 검푸른 바다가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용녀가 바다에 뛰어들기도 전에 뱃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용녀는 분망 중에서도 자기가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세에 남아있자니 그 무서운 궁궐에서 지긋지긋한 한 생을 보낼 일이 기가 막히고 그리운 용궁으로 찾아가자니 인간세의 종자를 뱃속에 넣고 그냥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용녀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이 죄 많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용녀의 말이 끝나자 바다가의 향기가 진동하고 갑자기 석이 어리더니 용녀의 몸이 둥둥 하늘에 뜨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참으로 별 조화였습니다. 용녀는 아픔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아기를 순산하였습니다. 용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자와 하고 울음을 터치는데 그 기계가 하늘에 미치고 땅을 뒤덮을 듯하였습니다. 용녀는 인간세의 사람이 아니고 수중에 사는 몸이라 모진 마음을 먹고 제 핏줄을 물고 난 아기를 바다가 풀숲에 정이 눕혀놓고 보드라운 풀을 골라 뜯어 아기 몸을 따뜻이 덮어준 후 푸른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귀여운 아기를 남겨놓고 바다에 뛰어든 용녀는 그 후 다시는 인간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향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다가 하늘 땅을 마구 뒤흔드는 것 같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상히 생각하고 가보니 발가벗은 아이가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향연이 우는 애를 보니 울음소리도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여 기골이 또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향연은 생각 끝에 그 아기를 안아다가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서러워하는 자기 형님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역발산 거개세인 형방인데 훗날 형방은 장성을 쌓으며 백성을 괴롭히고 어머니 용녀를 짓밟은 아무개왕을 미워 대원과 함께 진나라를 멸하고 스스로 초패왕이 되어 한때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 땅에 김신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집안은 옛날에는 그 고장에서 제법 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하여 그 즈음에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가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모친이 무슨 문서 보따리를 한 뭉치 찾아내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신조가 펼쳐보니 그것은 전날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의 문서, 즉 종문서였습니다. 종문서라는 것은 종이 된 사람들의 신분과 가족관계 따위를 자세히 적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있는 한 그 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자손까지도 주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충성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서로 인연이 끊겨 다른 곳에서 다른 일로 성공하더라도 이 문서가 있는 이상 떳떳이 행세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신조의 집안도 전에 잘 살았던 만큼 이러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내보내고 스스로 나가고 해서 이제는 늙은 할멈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신조의 모친은 원래 착하고 인자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문서를 진작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살림에 쪼들려 그럭저럭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종문서를 꺼낸 김신조의 모친은 차마 못할 말처럼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전라도 나주 땅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며 잘 산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몰락하였어도 옛날에 부리던 종한테 구차한 말을 하고 싶지 않으나 그들도 앞으로 행세를 하려면 이 종문서를 제 손으로 없애는 것이 홀가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찾아가 보아라. 하지만 절대로 이쪽에서 무엇을 바라는 눈치를 보여서는 아니 된다. 모친의 당부대로 나주에 내려간 김신조는 옛날 종들의 도움으로 돈 1000냥을 부조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처지와 자신들의 체면을 아울러 생각하고 뜻밖에도 많은 돈을 거두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신조는 돈포대를 실은 나귀를 끌고 충청도 공주 금강 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날이 저물어 급히 배를 메어둔 쪽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무심코 강 위쪽을 보니 세 사람의 인형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울음 섞인 아우성을 치며 얽혔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얽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괴한 일도 다 있구나. 김신조는 달빛을 빌려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늙은 내외와 젊은 아낙네였습니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그 중에 하나가 강물에 풍덩 들어가면 두 사람이 기겁을 하고 쫓아 들어가 가슴으로 끌어내고, 또 다른 하나가 강에 뛰어들면 또 쫓아 들어가 끌어내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붙잡아내고 뿌리치며 뛰어들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얼싸안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김신조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냉큼 뛰어가 뜯어 말려놓고 잠깐 참으시오. 대체 왜들 이러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숨을 푹 내쉬고는 김신조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관가에 돈을 1000냥이나 축내어 갚지 못하고 붙잡혀 간즉 내일까지 그 돈이 되지 않으면 큰 벌을 당하게 되었다오. 아들놈이 모진 매를 맞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으려 했더니 늙은 아내와 며느리가 저마다 대신 죽는다고 이렇게 법석을 피우지 않겠소. 말을 마친 노인은 또 어느 틈에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김신조는 얼른 그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 말 좀 들으시오. 그만한 돈으로 네 사람이 모두 목숨을 버린다면 되겠소? 여기 이 돈을 드리겠소. 예? 뭐라고요? 노인의 식구들은 모두 꿈인가 싶어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동안 김신조는 돈포대를 내려놓기가 바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노인이 정신을 번쩍 차리며 쫓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체 어디 사시는 누구시오? 김신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원도 사는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오. 하면서 나귀를 몰고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김신조는 금강나루에서 생긴 일을 모친한테 솔직히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모친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과연 내 아들이다. 참 잘하였구나 하면서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모친은 여전히 가난에 쪼들렸고, 그러다 마침내 나이 85세에 잠들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김신조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친을 장사 지낸 산소 자리가 없었습니다. 대를 물려 내려오던 산도 남은 것이 없고 남의 산을 사자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모친을 모실 수는 없다. 생각다 못한 김신조는 가깝고 먼 곳을 가리지 않고 산소 자리를 얻으러 다녔습니다. 행여 마음에 드는 좋은 곳을 값싸게 살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강릉 남쪽에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산소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김신조는 그 산 임자가 있다는 옆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둥지고 양지바르게 자리 잡은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기와집 앞과 좌우에 즐비한 초가집들도 모두 아담했습니다.
기와집은 어느 부자의 집이요 둘레의 초가집들은 그 하인의 집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토록 잘 사는 집이라면 산소 자리쯤 떼어주겠지. 김신조는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젊은 주인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김신조를 사랑방에 정중히 맞아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마침 때가 되었으니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하고 이내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바로 이럴 때였습니다. 사랑방 안쪽 미닫이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한 젊은 아낙네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한쪽 옆에 엎드려 머리를 숙인 채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김신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면에 음식까지 대접하는 일이 우선 어리둥절할 만큼 수상한데 이제 또 그 집 안주인이 나와서 우니 놀라움이 커져 김신조는 얼른 몸을 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젊은 주인도 눈이 휘둥그레져 울고 있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오? 혹시 이분이 바로 아낙네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듯이 하며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에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고마움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 어른이십니다. 금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어른이십니다. 날마다 밤마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빌었더니 이렇게 오늘에서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낙네는 반가움에 목이 메는지 겨우 말하고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김신조는 아주 잊었던 옛날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젊은 처자는 손이 김신조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 손님이 바로 우리의 은인이셨군요. 자, 절부터 받으십시오. 젊은 주인은 자기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김신조 아랫목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신조가 미처 맞절을 할 겨를도 없이 쌍으로 큰절을 하고 지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관가에서 풀려나온 후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10년 만에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고자 강원도에 사신다는 말만 믿고 여기 와서 널리 수소문했지만 성함을 알 도리가 없어 정말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이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중히 대접하면서 안식구를 시켜 문틈으로 엿보게 했는데 오늘에서야 저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신조는 보답을 바라기보다 당장 급한 산소 자리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간 무사히 지냈으나 모친을 모실 산소 자리 때문에 우연히 찾아왔어. 방금 오다가 본 그 산한 구석을 싸게 떼어 줄 수 없겠소. 원 별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산소뿐이겠습니까? 이 동네 이 근처 논밭은 사실 모두 은인께 드리고자 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고향에 남게 하고 저희 내외만이 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서까지 다 되어 있고 은인께서 성함만 써 넣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비워 두었습니다. 젊은 주인은 벽장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김신조는 그러나 그 호의를 냉큼 받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정 그렇다면 우선 산소 자리를 보아주시고 그래도 마음이 덜 풀린다면 당시에 빌려준 천냥만 갚아주시오. 그대들의 뜻은 물론 고맙고 갸륵하나 애초 내가 한 일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 돌아가신 모친께서도 내가 한 일을 기뻐하셨으니 부디 더는 보답하겠다는 생각은 말아주오. 젊은 주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듣고 보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르신 대로 하겠지만 단지 이번 장례식은 저희가 지성껏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신조는 이것마저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신조는 모친의 장례를 성대하게 그리고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주었던 돈 1000냥도 따로 돌려받았습니다. 허,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도 다 있구나. 그렇더라도 이제는 서로가 마음의 부담이 없어졌으니 다행이다. 김신조는 마음이 사뭇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젊은 내외는 종들도 모르게 단둘이서 공주로 돌아가 버렸고 이 소식을 알리러 온 중 하나가 준 편지에는 천만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인께서 아무리 사양하셔도 저희는 애초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세상에 살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 생각대로 전답과 가옥 그리고 종문서를 아울러 은인 앞으로 고쳐 적고 가오니 부디 외람되다 마시고 저희의 마음을 편히 여겨 주십시오.
김신조는 당장 사람을 공주로 보냈습니다. 젊은이의 거처를 알아내 끝까지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허사였습니다. 공주로 젊은 내외가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의 늙은 부모도 부유하게 편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젊은 내외는 강원도에서 돌아온 직후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참 기특하기도 하다. 기어코 은혜를 갚으려고 종정마저 감추다니. 이리하여 김신조는 별수 없이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안동의 권 아무개는 경악과 덕행으로 관찰사의 청거를 받아 휘릉랑, 휘릉은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능으로 양주에 있습니다. 랑은 참봉으로 종구품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이고 집은 부유했으나 근래 부인을 잃었습니다. 안으로는 문 안에서 맞아줄 아이가 없고 밖으로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때 재상 김호왕이 휘릉 별검으로 있었습니다. 때마침 능의 일이 있어 권공과 함께 제소에서 숙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능군이 나무꾼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권공이 이치를 따져 꾸짖고 태형을 내리려 했습니다. 노총각 나무꾼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공이 그 기색을 살펴보니 상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총각이 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소생은 자명지종 여러 대를 이어 높은 벼슬을 해온 집안의 후예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노모는 연세가 70이시고 누이가 있는데 나이가 35이나 되어서 시집을 못 갔습니다. 소생도 30인데 장가를 못 들었고요. 저희 남매가 나무하고 빨래를 해서 모친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이 화소, 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해자 밖에 설치한 공터에서 가깝고 또 오늘 추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나무를 할 수 없어 이렇게 능에 들어와 나무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는 알겠습니다. 제 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공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측은지심이 일어나 김공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합니다. 그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권공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정을 듣고 보니 가련에 특별히 풀어준다.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고는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노모를 잘 봉양하거라. 총각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범초를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권공이 크게 꾸짖으니 총각이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성대히 베풀어 주신 은덕을 저버렸으니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습니다. 노모가 춥다고 하시는데 눈이 쌓여 나무하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권공이 또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있는데 차마 태형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공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마리 닭과 한 말 쌀로는 감화시킬 수 없나 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 말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권공이 이야기 들어보고자 하니 김공이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 아내를 여의시고 자식도 없으니 총각의 누이를 후실로 맞이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권공이 흰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늙기는 했지만 아직 힘은 쓸만하지요. 김공이 그 뜻을 헤아리고 총각을 가까이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 권참봉은 충직하고 인정 많은 군자이시네. 살림도 풍족한데 아내를 여의어 자식이 없으시지. 자네 누이가 혼인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았지. 범절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저분과 짝이 되면 자네 집이 영원히 의탁할 곳을 얻는 셈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나? 총각이 답했습니다. 집에 노모가 계시니 제가 함부로 허락할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갔다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노모께 말씀드리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버려렸는데 오늘날 바닥으로 쇠락했다. 전대라면 못할 일이지만 시집가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시며 울면서 허락하셨습니다. 김공이 반가워하며 힘써 권하고 나를 잡아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양가를 도와 빨리 예를 올리게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명가의 후예라 여자 중에서도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권공이 김공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힘써 주선해 주었기에 이같이 좋은 배필을 얻었습니다. 제 나이 이미 60이니 더 이상 무얼 구하겠습니까? 이제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니 작별 인사를 드리려 왔습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가면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갑니다. 참 좋습니다. 이어 술잔을 주고받으며 작별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김공은 당상관이 되어 안동수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백성이 명함을 드리고 아련을 청했습니다. 전 참봉권 아무개였습니다. 김공은 한참 만에야 휘릉에서 그와 동료로 있을 때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85살이었습니다. 황급히 맞이해서 보니 머리는 백발이지만 얼굴은 동안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부축도 받지 않고서 가볍게 들어와 앉았는데 그 모습이 신선 같았습니다. 악수를 하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면서 술과 음식을 내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권공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원님께 절을 올리게 된 일은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저는 원님께서 혼인을 주선해 주신 덕에 늦게 좋은 배필을 얻어 아들 둘을 연이어 낳고 지금까지 해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시문을 조금 배우고 성균관에서 기회를 다투어 소과에 연달아 합격했습니다. 내일이 도문하는 날입니다. 때마침 원님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셨으니 몸소 오셔서 보지 않으시렵니까? 백성이 급히 뵙기를 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공은 축하에 맞이 않았고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권공이 감사해하며 나갔습니다. 이튿날 김공은 기생과 악대를 이끌고 술과 안주를 갖추어 일찍 출발했습니다. 거처하는 곳을 보니 시내와 산이 수려하고 꽃과 대나무가 우거진 가운데 누각들이 은은히 비치니 진정 산속의 좋은 집터였습니다. 주인이 계단을 내려와 맞이하자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고 빈객들도 운집했습니다. 곧 두 시는 새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도착했는데 앞뒤로 나란히 백패를 세우고 쌍나팔 소리가 드높이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담처럼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권공의 복에 감탄했습니다. 김공이 신은을 연이어 불러 나이를 물으니 맞이는 24살이고 둘째는 23살이었습니다. 권공이 다시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와 그 다음해에 연달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말을 나눠보니 용모는 봉황과 곤이여 문장은 옥인지라 가히 난영난제였습니다다. 김공이 감탄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니 권공이 기뻐하는 얼굴빛을 앉은 자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권공이 옆에 있던 한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옛날 휘릉에서 범초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를 계산해보니 55살이었습니다. 마침내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권공이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이 백성이 맞이한 오늘의 경사는 모두 원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님께서 때마침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신 것도 사람의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을 묵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공이 술과 안주를 올리고는 곁에 앉았습니다. 권공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머문머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권공이 비로소 말했습니다. 노처가 언제나 원님께 결초보은하고픈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추한 곳에 와주셨으니 조난에 한번 절을 올린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보은의 마음만을 가졌으니 부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님께서 잠시 내실로 들어가셔서 절을 받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원님께서 노처에게 주신 덕은 천지와 같고 은혜는 부모와 같사오니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김공이 마지못해 내실로 들어가니 마루 위에 자리를 깔아두고 맞이했습니다. 노부인이 나와서 절을 하는데 감격에 사무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두 젊은 부인이 화장을 곱게 하고 성대히 차려입고는 뒤이어 나와 절을 하니 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세 부인이 모두 조용히 모시고 앉았는데 흠모하는 빛이 얼굴에 넘쳤습니다.
마침내 진귀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올렸습니다. 또 권공이 김공에게 협방 앞을 한번 보라고 청했습니다. 머리가 6, 7세 어린아이처럼 새까맣고 더부룩한 사람이 창문 문지방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모난 눈동자가 빛났지만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니 정신이 있는 듯도 없는 듯도 했습니다. 권공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이 사람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범초했던 사람의 모친이랍니다. 올해 95살인데 입속으로 하는 말이 있으니 원님께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김공이 들어보니 다른 소리가 아니라 김호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김호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원을 했으니 아직도 입에서 그 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겠는가? 김공이 듣고는 몸을 떨면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과연 김공은 재상에 올랐습니다. 숙종 임금 때 김공은 내의원 도제가 되었는데 임금의 명을 받고 연인군의 병환에 대해 문안을 드렸습니다. 연인군은 영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책봉받았던 호였습니다. 평생 벼슬한 행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가 이야기가 권참봉의 일에 이르렀습니다. 김공이 그 전말을 이야기하자 영조가 듣고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난 뒤 10년시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날 우연히 박목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 명부 중에서 안동 진사권 아무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권공의 손자였습니다. 임금께서 특별 교지를 내리고 말씀했습니다. 돌아간 재상 김호왕이 말했던 권 아무개의 일은 몹시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자가 속과에 오르니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남 사람들이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모든 일은 권공과 김공이 인자하고 후덕했기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